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잔인함이 때론 남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머나 사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친정 어머니의 정성을 시댁에서 하찮게 여긴 경험은요? 집안 배경이 다르다며 격이 안 맞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요? 오늘 서울에 사는 55세 김미영 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3 나이에 시집가서 17년간 가난한 친정 때문에 온갖 굴욕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댁이 더 큰 부자가 되자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 우리 격에 안 맞아. 이혼해. 그 순간 미영님은 악몽에서 탈출하는 느낌이었다는데요. 40세에 쫓겨나듯 나온 후 15년 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5세 김미영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 하셨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버림받는 게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15년 전 추석 연휴였습니다. 친정에 다녀와서 어머니가 직접 담가주신 깍두기와 정성스럽게 빚어주신 만두를 받아왔죠. 어머니가 직접 수놓으신 예쁜 보자기에 곱게 싸서 주셨던 그 선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댁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다고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항상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랬거든요. 뭘 해도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보자기 꾸러미를 받아들더니 짜증스럽게 물으셨어요. 이게 뭔데?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깍두기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일부러 빚으신 만두예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는 안을 들여다보시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 쪽으로 향하시는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제가 말을 미처 다 하기도 전에 퉁 하고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정말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걸 왜 가져와? 우리가 뭐 못 먹어서 시골 반찬을 먹어야 한다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더러운 걸 가져온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친정 어머니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우리 사위, 사돈들이 좋아할까? 하시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음식들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머니, 그래도 친정에서 정성껏. 또 친정 이야기네. 맨날 친정, 친정. 내 친정이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그래? 그때 마침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뭔 일이에요, 어머니? 남편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높이셨죠. 이것 좀 봐. 또 시골 음식 가져왔어. 우리가 뭐 굶고 사는 집안인 줄 아나 봐. 시아버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군요. 우리가 강남에서 부동산 업하는 집안인데 이런 걸 왜 가져와서 우리 체면을 깎아내리냐고. 남편은 저를 한번 보더니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미영아, 내가 생각을 좀 해야지.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시잖아.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17년을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는 남편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친정에서 이런 거 가져오지 마. 창피하기만 해.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나? 친정 어머니한테는 차마 이 일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뻔했거든요. 우리 딸이 시댁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밤잠도 못 이루실 분이니까요. 그래서 전화가 와도 네, 어머니. 다들 맛있게 잘 드셨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결혼 17년 동안 저는 가난한 친정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명절마다 내 친정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심지어 제 딸들 앞에서도 엄마 친정은 가난해서 창피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거든요. 저희에게는 딸 둘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작은 딸은 중학교 2학년이었죠. 2010년 마침내 시어머니가 너는 우리 격에 안 맞아. 이혼해라고 선언했을 때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그때도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원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나도 엄마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 끝까지 자기 의견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40세에 나올 때 당연히 받을 건 다 받고 나왔습니다. 결혼 17년 동안의 재산 분할로 강남 아파트 한 채, 그리고 17년간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 5천, 변호사비 빼고도 총 4억 정도 받았죠. 양육권은 제가 가져갔고, 시댁에서는 매달 양육비 주고받기 귀찮다며 딸 둘 양육비를 2억의 일시불로 정산했습니다. 이거 받으면 앞으로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라. 이제 완전히 남이다. 2억이면 충분하지?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거들먹거리시더군요. 시댁에서는 역시 친정이 가난한 애들은 돈 욕심이 더럽다. 가난한 집 애가 우리 돈만 노리고 결혼했구나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웃긴 건 17년 동안 친정이 가난해서 창피하다고 해놓고는 정작 재산 분할할 때는 가난한 집 애가 돈 욕심 많다고 하더군요. 그럼 부자 집 며느리 데려다가 키우시지. 왜 저를 붙잡고 있었던 건지.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제가 17년간 시집살이하며 견딘 모든 모욕과 무시에 대한 정당한 대가니까요. 친정이 가난하다고 해서 제가 당연히 받을 권리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55세가 된 저는 작은 프랜차이즈 7개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3년 전에 만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새 남편은 제 친정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극진히 모시죠. 반면 저를 그토록 무시했던 전 시댁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들이죠.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그때 쓰레기통에 버려진 건 친정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감이었죠. 하지만 그 자존감을 되찾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라는 이유로 당하는 모욕을 참지 마세요. 때로는 버림받는 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1993년 4월, 제가 23살이던 해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3학년 때 만나서 4학년 졸업을 앞두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졸업식을 마치자마자 바로 결혼식을 올렸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정말 순진했던 시절이네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나이였거든요. 남편은 참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댁 집안도 강남에서 부동산 사업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혼수 리스트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써서 보내주신 그 목록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A4 용지 2장에 빼곡하게 적힌 혼수 품목들이었거든요. 냉장고 삼성 김치냉고 포함해서 대용으로 세탁기 대우 자동 13kg, 에어컨 3대, 9인치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밥솥, 전기밥통. 가전제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정말 큰 돈이었죠. 금반지 10돈, 목걸이, 귀걸이 세트, 시계는 롤렉스로. 장신구 목록을 보며 친정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농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불은 명주솜으로 10채, 베개 10개, 요 10개, 한복은 당에 포함해서 5벌, 양복도 5벌, 거기에 더해서 음식은 떡 5가지, 한과 10가지, 술은 양주 5병, 이런 것들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목록을 보시고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시더군요. 아버지는 담배를 하나 꺼내 물고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딸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께 품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논 한 떼기를 팔 생각까지 하셨죠. 우리 딸이 시집가서 무시당하면 안 된다. 없는 살림이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친정 식구들이 혼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품팔이를 나가시는 어머니, 농한기인데도 어디든 일자리를 찾아다니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정말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시댁에서 요구한 것의 70% 정도밖에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롤렉스는 너무 비싸니까 시민시계로, 금반지도 10돈 대신 5돈으로 하나하나 타협해 나갔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혼수 트럭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혼수가 이게 다야? 리스트에 없는 게 너무 많네.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형편이 어려우면 결혼을 왜 해? 우리 아들이 뭐 못나서 이런 혼수밖에 못 받는 줄 아나? 그 순간 정말 땅에 꺼져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굴욕은 계속됐습니다. 친정에서 온 하객들을 보며 시댁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야, 저 사람들 봐. 옷차림이 영. 신부 친정이 시골이라더니 진짜 그런가 보네. 혼수도 별로라던데 우리 집안 체면이 깎인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더 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수를 하나하나 점검하시더니 한마디 하셨죠. 역시 시골 사람들이야. 질도 안 좋고 성의도 없어. 그때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애쓰셨는데, 논까지 팔아가며 준비해주신 혼수였는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17년간 이어질 무시의 시작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혼수도 제대로 못 해오는 집안이라며 저를 깎아내리셨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왔을 때도 우리 며느리 혼수는 정말 볼품없었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셨죠. 남편한테 하소연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냥 참아.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혼수가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갈 것처럼 바느질하며 준비해주신 이불, 논을 팔아서 사주신 금반지, 품을 팔아서 마련해주신 가전제품들. 그 모든 게 사랑이었는데 시댁에서는 그걸 무시와 비교의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2010년 이혼할 때 저는 그 모든 혼수를 다시 친정으로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가라. 어차피 우리 눈에는 쓰레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지금 그 혼수들은 제 보물입니다.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이불을 덮으며 잠들 때마다, 아버지가 논을 팔아서 사주신 반지를 볼 때마다 그때의 사랑을 느낍니다. 반면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시댁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혼수 타령하던 시어머니는 지금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더군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아무리 비싼 혼수라도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초라한 혼수라도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게 진짜 보물이거든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면서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새벽 5시에 깨워지면서부터였습니다. 며느리, 일어나. 밥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밥을. 우리 집은 원래 일찍 먹어. 시아버지가 회사 일찍 나가셔야 하거든. 빨리 일어나서 준비해.
당시만 해도 아직 전자밥솥도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솥을 올려서 밥을 지어야 했죠. 밥은 어떻게 지으면 되나요? 제가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시더군요. 요즘 애들은 밥도 못 짓나? 친정에서 뭘 가르쳤어?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박혔습니다. 친정에서는 대학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하셔서 집안일을 많이 배우지 못했거든요. 쌀 씻고 물 맞춰서 끓이면 되잖아. 그것도 못해. 결국 혼자서 끙끙대며 밥을 지었습니다. 물론 망쳤죠. 너무 되거나 너무 질거나 제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밥이 이 모양이야? 매일 아침마다 들어야 하는 잔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집안일이 밥만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빨래는 언제 할 거야? 청소는 했어. 반찬은 뭘 만들 건데?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세탁기도 완전 자동이 아니었거든요. 탈수는 따로 해야 했고, 건조는 당연히 밖에 널어서 말려야 했죠. 우리 집 며느리는 게을러서 큰일이야.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시어머니가 시댁 친척들이 왔을 때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제가 친정에 가려고 하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친정에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했더니 벌써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친정 타령이야? 그래도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걱정하긴 뭘 걱정해. 우리가 잘해주고 있잖아. 자꾸 친정 생각하지 말고 시댁 식구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해. 결국 친정에는 몇 달에 한 번도 가기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시댁 일가 친척들이 집에 오시면 제가 모든 접대를 해야 했죠. 며느리가 음식 준비해야지. 앉아서 뭐해? 10명이 넘는 손님이 와도 저 혼자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요. 이건 너무 짜고 이건 너무 싱거워. 친정에서 요리를 안 가르쳤나? 매번 지적받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시댁 대식구들이 모였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형제들과 그 가족들까지 총 15명 정도가 왔는데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주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댁 형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시더군요. 고생 많네. 근데 우리 어머니 성격 알지? 며느리한테 좀 까다로우신 편이야. 그때 잠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해해 주시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도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참고 잘해봐. 결국 위로가 아니라 너도 참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 뭐가 심해?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 우리 엄마가 특별히 까다로운 건 아니야. 그래도 친정에는 좀 자주 갔다 와도 되지 않을까? 친정을 자꾸 가려고 하면 시댁에서 기분 나빠해. 좀 참아줘.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친정에서 뭔가 가져오면 또 달랐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김치를 담가서 보내주시면 시골 김치는 맛이 없어라고 하시면서도 금세 다 드셨거든요. 친정에서 보내준 쌀도 시골 쌀은 별로라고 하시면서 드시고 친정에서 이런 거 말고 돈이라도 좀 보내주지. 쓸데없는 것만 보내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친정은 농사지어서 나온 걸 정성껏 보내주시는 건데 시댁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더군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대학 친구들이 연락을 해도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안일에 치여서 나갈 여유가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밖에 나돌아다니면 어떻게 해?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 그렇게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17년간 계속될 거라는 걸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참고 받아들이려고 했거든요. 시집살이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체념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재혼한 지금의 남편은 제가 친정에 자주 가는 것도 좋아하고 집안일도 함께 합니다. 당신이 힘들면 나도 힘들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가족이거든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때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진짜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가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첫째 딸을 낳고 나서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시어머니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거든요. 딸이나 낳고는 하시면서 이제는 애 키우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새로운 잔소리가 추가됐으니까요. 신생아를 돌보는 것도 서툰데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걸 지적하셨습니다. 기저귀도 제대로 못 채우네. 친정에서 뭘 배웠어? 애가 자꾸 우는 걸 보니 저 집 부족한가 봐. 친정 체질이 그런가? 매일매일이 비교와 무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큰딸이 3살 정도 됐을 때였죠. 하루는 친정 어머니가 손주 보러 오셨는데 할머니, 외할머니 왔어. 딸이 반갑게 뛰어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딸을 붙잡으시더군요. 야, 그렇게 좋아하면 안 돼. 외할머니는 가난한 할머니야.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살짜리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시다니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뭐가 잘못됐어? 사실이잖아. 애들한테 거짓말 가르칠 순 없지. 친정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쓸쓸한 표정으로 손녀만 바라보시더군요. 그날부터 딸아이가 변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는 왜 가난해? 엄마, 우리는 부자야? 아직 3살인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실 겁니다. 더 심한 건 시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직접 가르치신 내용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할아버지가 돈 많이 버시는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야. 외할아버지는 농사밖에 못해서 가난하시거든. 엄마 친정에서 뭔가 가져와도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사주는 게 훨씬 좋은 거지.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듣고 자라니까 점점 친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 보내준 과일을 보고도 이거 별로 맛없어 보인다고 하고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옷을 입기 싫어하더군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이 정성껏 해주시는 걸 아이들마저 무시하게 되다니.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딸만 둘이야? 아들은 언제 낳을 건데?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는데 딸만 낳으면 어떻게 해? 마치 제가 일부러 딸만 낳은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도 육아는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아플 때도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죠. 애 엄마가 돌봐야지. 할머니가 뭘 해? 시어머니는 손녀들이 귀엽다고는 하시면서도 실제로 돌보는 건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는 여자가 하는 거지. 나는 돈 벌어오는 게 내 역할이야. 주말에도 골프 치러 나가고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고. 육아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또 난리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애들 봐주신다고 해도 아니야, 괜찮아. 시골 사람이 애들 봐주면 벌은 나빠져. 심지어 친정에서 육아용품을 사주시려고 해도 거절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못 사줄 게 뭐가 있어? 친정에서 사주는 건 싸구려일 텐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은 할아버지가 부자라서 좋은 학원 다닐 수 있는 거야. 외할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도움을 못 주시거든.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친정에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외할아버지 집은 왜 이렇게 작아? 우리 집이 훨씬 좋은데?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자란 집을 아이가 무시하는 말을 하다니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가난한 건 맞잖아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의 순진한 대답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마음까지 조종하고 계셨던 거죠. 친정 부모님이 손녀들 보러 오셔도 아이들이 시큰둥하게 대하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도 없고 남편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다행히 이혼하고 나서는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돈이 많고 적고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지금 딸들은 친정 부모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명절 때마다 먼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뵈러 가자고 할 정도니까요.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한쪽 조부모를 무시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양쪽 모두 소중한 가족이거든요. 돈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정말 끔찍한 명절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에는 시댁 대가족이 모두 모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완전히 식모 취급을 받았습니다. 명절 준비는 언제나 저 혼자였습니다. 제사상 차리기, 차례상 준비, 손님 접대, 모든 게 며느리의 몫이었죠. 시댁 형님들은 그냥 와서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됐지만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지런해야 집안이 돌아가지. 시어머니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친정에서 보낸 걸 시댁 식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시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느 추석이었는데 친정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서 보내주신 송편과 나물들을 내놓았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그 음식들을 보시더니 이것 봐요. 우리 며느리 친정에서 또 이런 거 보냈어요. 마치 전시라도 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더군요. 시골에서 만든 거라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뭐, 정성은 가상하지만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시댁 친척들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시골 음식은 별로잖아요. 위생도 안 좋고. 그래도 며느리 친정에서 보낸 건데 먹어는 봐야죠. 마지못해 드시는 척 하시면서도 뒤에서는 역시 별로네라고 수근거리시더군요. 하지만 정작 그 음식들은 금세 다 없어졌습니다. 맛있다고 다 드시면서도 겉으로는 무시하시는 거였죠. 더 심한 건 제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버지는 농사만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좀. 시어머니가 시댁 친척들한테 제 친정을 소개하실 때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농사는 돈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 뒷바라지를 해줘야 해요. 마치 저희 가족이 시댁에 얹혀 사는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실제로는 친정에서도 나름대로 농사로 잘 살고 계셨는데 시댁 기준으로는 가난한 집안 취급이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시댁 큰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예쁘고 순해서 다행이야. 친정 배경은 좀 아쉽지만 뭐. 제 앞에서 대놓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물건인 것처럼 평가하시더군요. 명절 때마다 이런 수모를 당하니까 점점 친정에 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명절에 시댁에서 잘 지내냐? 고 물어보셔도 차마 진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네, 잘해주십니다. 거짓말로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제 표정만 봐도 딸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우리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잘못한 건 시댁인데 친정에서 미안해하시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시댁 부동산 사업이 번창하면서 돈이 많아질수록 더 거들먹거리시더군요. 우리는 이제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집안이 됐어. 격이 다르지. 그러면서 저를 보는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 친정은 우리 수준에 안 맞아. 창피해서 사람들한테 소개도 못하겠어. 심지어 제 딸들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할아버지 덕분에 부자 집안에서 태어난 거야. 엄마 친정은 가난해서 도움이 안 되거든. 딸들이 그런 말을 들으며 자라니까 점점 친정을 무시하게 됐습니다.
특히 큰딸이 중학생이 됐을 때는 아예 엄마, 외할머니 집 가기 싫어라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친구들한테 말하기 창피해. 우리는 강남 사는데 외할머니는 시골에 사시잖아.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딸이 제 부모님을 부끄러워한다니요. 하지만 그것도 시어머니가 심어준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 화가 났습니다. 남편한테 말해봤지만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실제로 우리가 더 잘 사니까.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뭐가 잘못됐어? 현실을 알려주는 거지. 애들이 커서 현실 모르면 더 힘들어. 남편도 완전히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17년을 견뎠습니다. 매 명절마다 당하는 모욕, 친정을 무시당하는 아픔, 아이들마저 친정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현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딸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었거든요. 지금 딸들은 친정 부모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히려 전 시댁보다 친정을 더 찾아뵙죠. 엄마, 우리가 어렸을 때 왜 할머니가 외할머니를 그렇게 무시했어? 외할머니가 훨씬 좋은 분인데. 큰딸이 성인이 되어서 한 말입니다. 아이들도 다 자라고 나니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건지 알게 되더군요. 여러분,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계신 며느리분들, 참지 마세요. 그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더 잔인하거든요. 결혼 17년째 되던 해,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시댁 부동산 사업이 정말 크게 번창했거든요. 강남 일대의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게 되면서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도 그에 따라 더욱 거들먹거려졌죠. 우리는 이제 진짜 상류층이야. 예전과는 격이 다르다고. 그러시면서 저를 보는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친정은 여전히 그 모양이네.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뭔가 어울리지 않아. 처음에는 그냥 투덜거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큰딸의 고등학교 입학식 때였습니다. 자사고에 합격해서 온 가족이 입학식에 참석했는데 시어머니가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저희는 강남에서 부동산 업을 하고 있어요. 아, 며느리요? 며느리는,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이에요. 제 친정을 소개하실 때 목소리가 확연히 작아지시더군요. 마치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미영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 예전에는 그냥 중산층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부자가 됐어. 네,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잘하셔서. 그런데 말이야, 내 친정은 여전히 그 모양이잖아. 이제 우리랑 격이 안 맞는다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정도 집안이 됐는데 며느리 친정이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있으면 체면이 안 서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애들이 커가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는데 외할아버지가 농부라고 하면 창피하잖아. 어머니,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현실을 봐야지. 그때 남편이 회사에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시더니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아, 우리 가족 회의를 해야겠어. 미영이 문제 말이야. 엄마, 무슨 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며느리가 우리 격에 안 맞아. 이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7년을 함께 살았는데 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이혼하자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상태였습니다. 아들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진짜 상류층인데 며느리 친정은 농사나 짓고 있어.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도 없잖아. 그래도 17년을 같이 살았는데 17년이 문제야?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까 새로 시작해야지. 아들도 아직 젊으니까 더 좋은 집안 며느리를 드릴 수 있어. 시어머니는 제가 없는 것처럼 남편과 대화하셨습니다. 며느리 친정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우리 체면만 깎아내리고 있어. 저는 그냥 거기 서서 그 대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미영아,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 솔직히 내 친정과는 수준이 안 맞아.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정리하자. 너도 젊으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뭔가 말 좀 해봐. 제가 남편을 보며 간절히 말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 집안이 너무 달라졌어.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17년 동안 고생 많았어.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7년간의 시집살이, 두 딸을 낳아 기르며 견딘 모든 고생이 그냥 격이 안 맞는다는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거였습니다. 재산 정리는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도 인정은 있는 사람들이거든.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17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모욕과 무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논리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세계 사람이야. 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굽히지 않았습니다. 받을 건 다 받고 나가겠다고 선언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이혼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여러분, 격이 안 맞는다고 버려지는 게 때로는 최고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을 때 저는 40세였습니다. 두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나이였죠. 솔직히 말하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재산 정리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이뤄졌습니다. 시댁이 최전성기 때 이혼하는 거라 꽤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변호사 통해 강남 아파트 한 채, 위자료 포함 재산 분할로 4억, 딸들 양육비 일괄 정산으로 2억을 받았네요. 시댁에서는 양육비 2억 주면서 이거 받고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마지막까지 거들먹거렸지만요. 2억이면 충분하지. 우리가 인심 좋은 거야.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17년간 며느리 노릇한 정당한 대가였으니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딸들과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뜻대로 이혼하게 됐어. 앞으로는 우리 셋이서 살아야 해. 큰딸이 고1 둘째가 중이었는데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왜 이혼해? 우리 부자였는데. 엄마, 이제 학원비는 어떻게 내? 아이들에게는 현실적인 걱정들이 더 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엄마가 17년 동안 할머니한테 무시당하며 살았다는 걸 너희도 알고 있지? 이제 그런 생활은 끝났어. 그래도 돈은 많았잖아요. 큰딸이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서로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행복할 수 없어. 시간이 지나면서 딸들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17년간 지켜봤던 아이들이었거든요. 엄마, 사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 우리도 보기 힘들었어. 둘째가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잡았습니다.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면서 새 출발을 다짐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생계였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와 6억이 있다고 해서 평생 놀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해봤는데 가장 현실적인 게 음식업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요리 실력은 늘어났거든요.
매일 시댁 식구들 밥 차려드리면서 터득한 솜씨였죠. 김밥집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네 상가에 작은 점포를 얻어서 김밥 전문점을 차렸거든요. 미영인의 김밥이라는 소박한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밤 9시까지 장사하고 몸이 녹초가 되더군요.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엄마,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할아버지한테 다시 가서 받아달라고 할까? 큰딸이 걱정되어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돼. 엄마는 다시는 그런 굴욕적인 생활 안 할 거야.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점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김밥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17년 동안 집에서 요리만 했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저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17년간 시댁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 상대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손님들이 저를 인정해 주시더군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매출도 안정됐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딸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겁니다. 저녁에 가게 문 닫고 집에 들어가면 딸들이 엄마,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더군요. 시댁에 있을 때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 일 없어? 주말에는 딸들이 가게에 와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손님 응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들도 돈을 벌어보는 소중함을 알게 됐죠.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거였구나. 둘째가 한 말인데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시댁에 있을 때는 돈이 그냥 있는 줄 알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 거였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가게도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미영인의 김밥 이 동네에서 유명해졌거든요. 그때 친정 부모님이 가게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딸아, 고생 많다. 우리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하실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어머니가 김밥을 드시더니 우리 딸 솜씨가 이렇게 늘었구나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17년 동안 시댁에서 친정에서 뭘 가르쳤냐는 소리만 들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자랑스러워해 주시더군요. 2년째 되니까 가게를 하나 더 낼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 큰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랑스럽게 친구들한테 소개하더군요. 우리 엄마 김밥집 사장이야. 정말 맛있어. 시댁에 있을 때는 엄마 외할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걸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40세에 새로 시작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진짜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하거든요. 이혼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김밥집으로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프랜차이즈 7개 점포로 커졌거든요. 미영인의 김밥 이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3년 전에 만난 현재의 남편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는 52세에 혼자 사시는 분이셨죠. 사장님, 오늘도 김밥 하나 주세요. 매일 점심시간에 오셔서 늘 같은 메뉴를 드시더군요. 참치김밥과 라면 세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사장님, 괜찮으세요? 약국에서 감기약 사다 드릴까요? 그 작은 관심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전 남편은 17년 동안 제가 아파도 한 번도 약 사다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사장님도 혼자 사세요? 네. 이혼하고 딸 둘과 살고 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결혼한 적은 없고요.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1년 정도 지나서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딸들이 반대했습니다. 엄마, 재혼해야 돼. 엄마 혼자서도 잘 살고 있잖아.
하지만 그분을 소개해드린 후에는 딸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진짜 좋은 분 같아. 그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을 처음 뵀을 때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정중하게 인사드리시더군요. 어른들이 고생 많이 하셨네요. 딸 잘 키우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딸이 복이 있나 봐.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정말 매일이 감사합니다. 남편은 집안일도 함께하고 제가 친정에 자주 가는 것도 오히려 좋아합니다. 당신 부모님 뵈러 가는 거 당연하지. 나도 함께 갈게. 명절 때마다 친정에 함께 가서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부모님과 정담도 나누시죠. 사위가 이렇게 잘해주니 우리가 뭐가 부족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딸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해. 40세에 이혼하고 혼자서 사업도 키우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 둘째도 대학생이 됐는데 오히려 전 시댁을 무시하더군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 와서 연락한다는 게 말이 돼. 아, 그렇습니다. 전 시댁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시댁이 완전히 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강남의 그 많던 건물들이 다 경매로 넘어가고 빚만 남았다더군요. 미영아, 우리가 너한테 미안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15년 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더군요. 우리가 잘못했어.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다시 돌아와줘.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했어야죠. 17년 동안 저를 무시하면서 무슨 가족이었나요? 그 이후로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 남편한테서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미영아,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죠. 17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지금 제 인생에는 그런 사람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 남편과 딸들,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큰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사위가 인사를 왔거든요. 어머니, 미영이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딸들을 키우시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도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건강하세요. 앞으로 자주 뵈러 오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울컥했습니다. 제가 17년간 바랐던 모습이었거든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저는 55세의 행복한 여성입니다. 프랜차이즈 7개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이자 좋은 남편을 둔 아내이며 두 딸의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을 떳떳하게 모실 수 있는 딸이 됐습니다. 17년간 시댁에서 당했던 그 모든 모욕과 무시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쓰레기통에 버려진 건 친정 음식이 아니라 제 자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감을 되찾는데 15년이 걸렸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모욕은 절대 참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 집안의 격이 높고 낮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돈은 전 시댁만큼 많지 않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하거든요.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 사는 55세 김미영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17년간의 시집살이, 그리고 4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돈과 격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시와 모욕은 더 큰 상처로 남죠. 거기에 버림까지 받으셨으니 그 속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그 아픔이 도리어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소중한 이야기였네요. 어머나 사연은 언제나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